직장암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대장암, 직장암 어떻게 다른가요? 항문에서 15cm 정도까지를 직장암이라 하고 그 위에 부분을 결장, 일반적으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문에서 15cm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우리 똥이 저장되는 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만약에 암이 생긴다면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암과 그 위에 결장암을 구별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직장암에서 항문까지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옛날에 배울 때만 해도 항문에서 5cm 이내의 암이 있으면 항문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문에서 1, 2cm까지만 있어도 요즘에는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항문 괄약근을 얼마나 침범했느냐입니다. 항문 괄약근을 많이 침범했다면 항문을 살린다 할지라도 거기가 그냥 괄약근 없이 뚫려 있다면 변이 계속 셀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항문을 살리기가 어렵겠고 항문 괄약근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로봇 수술도 많이 발전하고 복강경 수술로도 살려보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수술법으로 살리는 방법들이 많아서 95% 가까이는 항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항문을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공항문을 달게 되면 평생 이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인공항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인공항문하고 영구적인 인공항문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공항문은 말 그대로 이 배 바깥으로 변해 보시도록 잠깐 동안만 빼놨다가 다시 넣어줄 수 있는 인공항문들입니다. 그런 거는 언제쯤 하냐면 수술할 때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을 것 같을 때, 특히 직장 부위는 똥이 계속 지나가거나 균, 염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해놓고 두 장을 연결해서 꼬매놓는 문합부가 있는데 이는 문합부가 터지는 걸 문합부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합부 유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시적인 인공항문을 많이 뽑고요. 나중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지나서 집어넣는 것들이 많고요. 하지만 영구적인 인공항문은 아까 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항문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대장을 항문 바깥쪽으로 뽑아서 영구적인 인공항문을 냅니다. 그때는 장애 진단까지도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시 장류를 달고 있는 동안에 유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임시 장루 또 영구 장루 두 개 다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항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부위지만 특수한 부위잖아요. 항상 뭔가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어도 다 견뎌줄 수 있는 그런 부위. 우리 몸에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부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배 바깥으로 뽑아놓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역할들을 이 배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변 같은 것들이 계속 묻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 아니면 이런 수술하는 병원들에서는 장루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장루 전문 간호사들이 다 있어서 그분들이 이쪽 케어를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인공항문을 만들 때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인공항문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자기의 신체가 변화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하는 저도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말로는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인공항문 달았을 경우에 관리 자체가 힘들지만 이게 전부 다 제품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티커로 돼 있고 똑딱이로 다 돼 있어서 탈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달기도 할 수 있고 일회용으로 전부 다 교체도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구매도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병원에서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만 얘기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 말고 주변 사람들 편하게 인공항문 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문 쪽으로 계속 변이 샌다면 궤양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욕창 같은 데 많이 묻기도 하고 여기 기저귀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인공항문을 뽑음으로써 비닐봉지로 본인이 관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간병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쉽게 뜯었다 뗐다 똑딱 제품으로서 관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고 나서 화장실에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 반날 없이 가는 거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몇십 년 동안 유지해오던 대장의 모양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배변 습관 변화가 많이 오세요. 특히나 직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항문에서 가까운 똥이 저장되는 공간 이 부분을 수술하시게 된다면 배변 습관 변화가 많이 오셔갖고 하루에 뭐 20번씩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물로서 그걸 최대한 조절은 해보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 오실 수도 있죠. 길 가다가도 뭐 지리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일상생활이 힘드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용기를 드릴 것은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괄약근이 살아만 있으시다면 아니면 많이 없어지셔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까지도 보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이 회복되십니다. 많이 회복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힘드신 것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세요. 혼자서만 감추고 숨기고 계시지 마시고 약물 조절 같은 것들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 기간을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식습관이나 뭔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 변화를 줘야 될까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다 도움이 되죠. 우리가 기름기 있는 것들을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겠고 일반적으로 이 쾌변 볼 때 드시는 식생활 습관 이런 것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같은 것들도 이 밑에 골반 쪽이 힘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겠고 다만 운동하실 때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술 한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술 부위에 절개 탈장이라고 그래서 이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들 본인들 연세에 맞는 운동들 하시는 것들이 제일 좋겠습니다.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장암 수술 받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나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대장암 수술하고 나면 평생 소화 기능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대부분의 소화는 대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장, 11위장 이쪽에서 영양분 흡수가 대부분 일어나고 대장이 하는 제일 큰 일은 수분을 흡수해주고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물론 흡수하는 영양분이 특히 우측 대장 쪽에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영양분 흡수에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수술 받으실 때 그런 점보다는 빨리 나아야겠다. 평생에 남은 이게 후유증 이런 것보다는 이 암을 이겨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약이나 보양식 같은 걸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 집안에도 암 환자가 있고 큰 병 앓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큰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선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뭐 제품화되어 있는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좋다는 뭐 이상한 것들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는데 항암 치료하지 않으실 때 항암 치료를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면 물론 언제든 드셔도 되겠고 항암 치료를 하시고 계신다면 그때 기간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항암제도 독이 세잖아요. 그 센 거를 해독하는 것이 우리 간, 신장 이쪽인데 거기서 이 약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까 봐 그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외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상의하셔서 드시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드셔도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좀 규격화돼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한의사들이 실제로 지어준 약 뭐 이런 것들이라면 드셔서 체력 보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런 랜선 진료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양제는 괜찮을까요? 네, 영양제도 한약이랑 마찬가지로 하지만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제품 함량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믿고 드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양제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또 우리가 다 알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서 드시고 그게 아닌 기간이라면 뭐 제품화되어 있는 영양제라면 드시고서 기력 회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산균 괜찮을까요? 유산균도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드시는 유산균이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지 실제로 우리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도 항암 치료하시는 기간은 조심해서. 유산균도 항암 치료 기간에는 피하는 게 좋나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는 기간은 내 몸이 대단히 위험한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가지고 뭐든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